물도 없이 완전군장 15km 산악행군을 2시간 안에 완주하라고? 38도 한여름 오후 딸에게 내려진 명령은 명백한 살인 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단장 어머니는 별을 단 어깨로 중대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통쾌한 한방. 과연 어떻게 참교육했을까요? 깜짝 놀랄 반전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부터 3중대 1소대장으로 부임하는 최서진 소위입니다. 서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마치자 훈련장 한편에서 중대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진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중대장인 노성재 대위가 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서진 소위, 여군도 군인입니다. 남군들과 차별 없이 대할 테니 명심하도록. 노 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작전 브리핑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모인 브리핑룸에서 노 대위가 다음 주 훈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도를 살펴보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장님, 이 구간에서 우회로를 이용하면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지형을 정확히 분석한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대위는 서진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최소히 그런 교과서 얘기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배우기나 하십시오. 노 대위의 말에 브리핑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부사관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서진은 홀로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단 최윤정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런 무시는 당장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대 한편에서는 26세의 탁태건 중사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의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건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어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서진 소위의 제안은 분명히 합리적이었는데 노 대위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태건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태건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은 군인의 정신과 정의로운 마음이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성재 대위는 여군이 자신의 중대에 배치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최서진 소위가 스스로 전출을 택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최소위, 이 훈련장 전체를 오전 10시까지 혼자 순찰하고 지형 위험 요소를 전부 메모해서 보고서로 제출하십시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훈련장 전체는 도보로만 한 바퀴 도는데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넓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무런 장비도 지원하지 않았고 동행 인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8시 40분이니까 1시간 20분이면 충분하겠죠? 노대위는 시계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무언으로 거수 경례를 하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걷고 메모하며 한계까지 집중했지만 결국 10시를 몇 분 넘기고 말았습니다. 훈련장 끝에서 돌아오는 서진을 본 노대위는 시계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시간 초과입니다. 명령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주위에 있는 병사들을 돌아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소위는 시간 개념이 없는 모양입니다. 훈련장 5바퀴 구보로 책임의식 되새기도록 하십시오. 서진은 군복의 상의를 한번 정리하고는 아무 말 없이 출발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정리하며 5바퀴를 돌았고 다리가 흔들릴 때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는 똑바로 서서 짧게 보고했습니다. 명령 수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대위는 또다시 서진을 불렀습니다. 최소위, 오늘 오전까지 훈련장 작전 지도를 전부 수기로 다시 그리세요. 지난 회의 때 인쇄 보낸 지형선이 일부 뭉개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서진은 입을 다문 채 지도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지도는 1미터가 넘는 크기의 상세 도면이었고 산악 지형선과 고저차, 통신선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2~3명이 며칠에 걸쳐 작업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 굵기와 표시까지 오차 없도록. 노대위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손목에 테이프를 감아가며 그리드 선을 긋고 지도용 펜으로 구불구불한 등고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움직였고 시계는 어느새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노대위는 시계를 보자마자 지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출 시간 초과입니다. 계단 구보 30회 실시하십시오. 본부 건물 앞 계단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병사도 아닌 장교가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훈련이라기보단 보여주기식 제재에 가까웠습니다. 병사들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몇몇 부사관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탁태권 중사 역시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작전 브리핑 시간, 노대위는 병력 분산 이동 계획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서진을 지목했습니다. 최소위, 전날 훈련에서 관측한 사격 가능 위치를 모두 말해 보십시오. 지형 좌표와 시야각 포함해서요.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북동측 능선 3시 방향에서 고도 175, 북쪽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틀렸습니다. 노대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실제 사격 포지션은 북서 10도 방향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지금 즉시 훈련장을 돌며 사격이 가능한 위치 10곳을 찾아 좌표와 방향을 지도에 표시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이동은 오리걸음으로 하십시오. 브리핑룸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부사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탁태권 중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햇볕은 강했고 흙먼지는 바람에 뿌옇게 날렸습니다. 그녀가 오리걸음으로 훈련장을 돌며 사격 위치 구간을 확인하는 모습은 더 이상 훈련이라기보다 징벌에 가까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진은 노대위 앞에서 똑바로 서서 보고했습니다.
명령 수행 완료했습니다. 노대위는 서진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전출을 요청했을 텐데 서진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건은 매일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료 부사관들과 병사들도 모두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건은 서진이 혼자 막사 뒤편에서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일 계속된 가혹한 얼차려 때문에 몸이 상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대위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서진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군. 노대위가 혼자 중얼거리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월 한여름 오후 이 시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노성재 대위가 서진을 불러냈습니다. 훈련장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노대위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소위, 오늘은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 노대위가 서진 앞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도에는 부대에서 시작해서 뒷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험한 산길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거리는 약 15km에 달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코스를 혼자서 2시간 안에 완주하면 됩니다. 노대위의 말에 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산악행군은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런 무더위에 혼자 행군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더구나 2시간이라는 시간은 경험 많은 베테랑 군인도 쉽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런 날씨에 혼자 산악행군을 하는 것은 서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려 했지만 노대위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군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노대위는 서진에게 물 한 통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완전군장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진은 이 명령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진은 뜨거운 햇볕 아래 산길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노대위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속도로 걸음을 옮기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탁태건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건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가파른 산길을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지만 물이 없어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서진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1시간 30분째 서진은 정상 근처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탈수 증상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정상까지 100m를 남겨둔 순간 서진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어지러움 때문에 균형을 잃은 그녀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몸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서진의 작은 비명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는
바위와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10m 정도 굴러떨어진 후 큰 바위에 걸려 멈췄습니다. 얼굴과 팔에 여러 군데 상처가 생겼고 특히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의식을 잃고 바위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태건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태건은 혼자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서진이 갔을 법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간 끝에 태건은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소대장님, 태건이 서진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에 온몸은 만신창이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건은 응급처치를 한 후 서진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서진을 의무실로 옮긴 후 탁태건 중사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건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노성재 대위가 서진에게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적어나갔습니다. 적다 보니 노대위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산악행군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태건은 동료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목격한 내용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증인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건은 의무실에 입원한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이마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부소대장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위험한 명령을 내린 게 문제입니다. 태건의 말에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어제 일이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건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당한 일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태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 보낼 내부 고발 문서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노성재 대위의 부당한 차별행위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목격자, 그리고 어제 일어난 산악행군 사고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건은 신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태건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신고가 부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건은 주저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탁병철이 살아있다면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육군 사단본부에서 중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고발을 접수한 본부에서는 즉시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단장인 최윤정 소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군용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57세의 최윤정 소장은 키 168cm의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역력했고
어깨에 단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부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지만 최윤정은 간단한 답례만 하고 곧바로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감찰실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노성재 대위를 즉시 면담실로 부르세요. 최윤정이 중대 행정병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냉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성재 대위는 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장을 정리하고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노성재 대위 앉으세요. 최윤정이 차가운 시선으로 노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꺼운 조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3중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특히 최서진 소위에 대한 처우 문제 말입니다. 최윤정의 말에 노 대위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노 대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윤정은 서류를 펼치며 차단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기온 38도의 무더위에 최서진 소위에게 15km 완전군장 산악행군을 명령했습니다. 물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훈련입니까? 노 대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훈련은 여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훈련이었습니다. 최윤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성재 대위도 지금 당장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으로 나오세요. 노 대위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명령입니다. 최윤정의 단호한 명령에 노 대위는 어쩔 수 없이 완전군장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노 대위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행군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km 지점에서 노 대위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노 대위가 무전기로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윤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군인 최서진 소위는 정상 가까이에 도달했는데 남군인 노 대위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혼자서는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를. 최윤정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바로 복귀하세요. 노 대위를 기다리면서 최윤정은 탁태건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태건이 들어서자 최윤정은 그의 명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탁태건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탁태건 중사, 당신이 본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세요. 최윤정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태건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부당한 얼차려부터 산악행군 사건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산악행군은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최서진 소위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태건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진이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그녀를 본 최윤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윤정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서진 소위 노성재 대위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해보게. 서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윤정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일 계속된 부당한 얼차려와 마지막 산악행군에서 겪은 일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지? 최윤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도움 없이 말입니다. 서진의 대답에 최윤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최윤정은 다시 노성재 대위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수집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최종 면담이었습니다. 노성재 대위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윤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중대장 보직에서 해임되며 본부로 전속됩니다. 추가 징계는 본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 대위는 이 결정에 항의하려 했지만 최윤정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명령을 따르세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최윤정은 탁태건 중사와 최서진 소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윤정은 태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태건의 눈썹과 이목구비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롭고 진실한 눈빛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탁태건 중사 혹시 아버님 성함이 탁병철이 맞습니까? 최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건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태건의 질문에 최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17년 전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최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건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7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최윤정이 태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꼭 듣고 싶습니다. 최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17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17년 전 2008년 봄, 40세의 최윤정 소령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녀였지만 요즘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발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부대 관사 거실에서 윤정은 7살 딸 서진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린 나이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집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요즘에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수저를 들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윤정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언제 돌아와? 윤정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어 서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한영자가 큰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윤정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탁병철의 아내였습니다. 윤정아, 소고기 무국 좀 끓였는데 너희도 좀 먹어.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언니. 저희끼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자는 강하게 고집했습니다. 뭔 소리야? 혼자서 아기까지 돌보는데 제대로 된 밥이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영자의 따뜻한 관심에 윤정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모 왔다. 영자가 밝은 목소리로 서진을 부르자 아이가 달려와 영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영자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영자의 남편 탁병철 상사는 윤정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군인으로 부대에서 신뢰받는 선임 부사관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신사였습니다. 저녁 무렵 병철이 퇴근 후 윤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많이 힘드시죠?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사님 덕분에 부대 일은 무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정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병철은 윤정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소령님은 저희가 존경하는 지휘관이시니까요. 병철의 진실한 말에 윤정은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소고기 무국을 데우며 9살 아들 태건에게 말했습니다. 태건아 서진이랑 같이 놀아줘. 태건은 서진보다 2살 많았지만 마치 친오빠처럼 서진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렇게 쌓으면 높은 성이 돼. 태건이 서진에게 블록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며 태건을 따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영자가 모든 사람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밥 먹자. 국과 함께 영자가 직접 만든 김밥과 소세지 볶음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서진아 많이 먹어야 쑥쑥 큰다. 영자가 서진의 그릇에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한참 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병철은 윤정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병철의 따뜻한 배려에 윤정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앞으로도 자주 같이 밥 먹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윤정은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윤정도 영자 부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는 중요한 합동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전과장인 최윤정 소령과 선임부사관 탁병철 상사는 훈련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지도와 작전 계획서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병력 배치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그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상사님 눈이 정확하네요. 그 부분이 취약점이 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벌써 3시간째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훈련을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 병철이 커피를 타와서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소령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은 커피잔을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서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윤정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지만 병철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윤정의 목소리에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철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태권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혼자서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철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병철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건이에게만큼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주고 싶어요. 병철의 말에서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상사님도 힘든 시절을 겪으셨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령님도 분명히 서진이를 잘 키우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이시니까요. 병철의 격려에 윤정은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작전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나눈 후 더욱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소령님도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군인의 삶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죠. 윤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훈련 당일 부대원들이 모두 집합했습니다. 윤정과 병철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병사 한 명이 급한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병철이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 가장자리까지 내려가서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병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버팀목 삼아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윤정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철의 용감한 행동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빨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윤정이 병철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니까요. 병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윤정은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병철과 함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상사님 덕분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령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후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어느 여름 저녁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사단지 한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은 순식간에 인근 건물들로 번져나갔습니다. 탁병철과 한영자 부부는 태건과 함께 시내에 나가 있었습니다.
태건의 새 학용품을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 관사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저기 불이 났어. 영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병철은 차를 더욱 빠르게 몰았습니다. 관사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화재의 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부터 해. 병철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관사 단지에 도착하자 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이 최윤정의 집 쪽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윤정의 집 담장까지 불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소령님은 오늘 당직이고 서진이는 혼자 집에 있을 거야. 병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님, 지금 관사에 화재가 났습니다. 서진이가 집에 있나요? 전화를 받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진이는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해도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윤정은 부대에서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관사까지는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병철은 불길을 바라보며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10분이면 불길이 윤정의 집을 완전히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위험해.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영자가 병철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진이가 위험해.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건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혹시라도 내가 늦으면. 무슨 소리야. 위험한 말하지 마.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이미 불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태건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병철은 뒤돌아보며 태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윤정의 아파트 현관문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병철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병철이 큰 소리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방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서진을 찾았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진의 방에 도착하자 아이가 침대에서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촌. 서진이 병철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평소 병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서진아,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 데리고 나갈게. 병철이 서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병철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병철은 서진을 안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쪽은 이미 불길로 가득했습니다. 비상계단 쪽도 마찬가지로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는 창문뿐이었습니다. 2층 창문 아래에는 이웃들이 담요를 펼쳐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 창문으로 내려보낼 거야. 병철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무서워하며 병철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아래에서 아저씨들이 담요로 받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병철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웃들이 큰 담요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아래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병철은 서진을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서진은 담요에 안전하게 떨어졌고 이웃들이 재빨리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병철 자신이 탈출할 차례였습니다. 그가 창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건물 안에서 큰 폭음이 들렸습니다. 가스관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떨어지는 잔해에 깔렸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의 다리와 허리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태권도 울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병철은 잔해에 깔린 채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의 신음소리만 간신히 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깔린 곳은 불길이 여전히 거세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기 사람이 깔려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자가 소방관들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습니다. 소방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사이 최윤정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곳에 있는 서진을 발견하고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진은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서진이 윤정의 품에서 떨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이웃 중 한 명이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탁상사님이 서진이를 구하시려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병철이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서진을 이웃에게 맡기고 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자는 잔해 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자의 부르짖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잔해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길과 연기 그리고 불안정한 건물 구조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병철의 목소리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어요. 소방관 대장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영자가 잔해 더미로 달려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소방관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서 병철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방관 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태건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9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윤정은 영자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절망감이 복잡하게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잔해를 치우고 나서야 병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차가워진 몸을 보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영자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정은 병철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도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병철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의 희생을 기리며 군인식 장례로 배웅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영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남편의 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건은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영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영자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태건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뭘 미안해해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야. 영자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윤정은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쁜 이사 준비와 새로운 부대 적응 때문에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영자도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가족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17년 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탁병철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2번이나 탁병철 아저씨 가족에게 구원받았군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건은 서진이 사단장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은 태건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소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17년 전 아버님의 은혜에 이어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셨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윤정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탁중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말해줄 수 있나? 최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분식집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태건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고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느라 몸도 많이 상하셨어요. 최윤정은 태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7년 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이 영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올라서 이번 달에도 겨우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태건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버지 기일 때마다 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서진도 태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도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최윤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지금도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최윤정이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태건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대에 위탁식당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부대원들을 위한 분식 코너 말이에요. 최윤정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인 유가족에게는 가산점도 있고요. 태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겠지요. 최윤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진도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최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태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군대와 관련된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 때문에. 최윤정은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영자에게는 군대가 남편을 빼앗아간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최윤정이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꼭 뵙고 싶어요. 17년 동안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주말 최윤정과 서진은 태건의 안내를 받아 한영자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잔의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건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태건의 설명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최윤정과 서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윤정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서진이 이제 성인이 되어 당당한 군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윤정아, 정말 윤정이 맞지?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 언니 오랜만이에요. 두 여성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냈어? 영자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전출 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서진도 영자 앞에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진이에요. 영자는 서진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김밥 해주던 그 조그만 아이가. 영자가 서진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엄마를 따라 훌륭한 군인이 되었네. 정말 듬직해 보여. 아주머니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그때 해주신 김밥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서진의 말에 영자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영자는 세 사람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태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 줄까? 떡볶이, 김밥, 순대 다 있어. 영자가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만드시는 건 뭐든 맛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김밥하고 떡볶이 주세요. 영자는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혼자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김밥을 만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뭘, 태건이 키우느라 바쁘긴 했지만 좋아하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았어. 하지만 영자의 손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친 손과 굽은 허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모두들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진은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맛이에요. 17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윤정은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영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위탁식당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부대원들을 위한 분식 코너인데 윤정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군부대라. 글쎄, 솔직히 말하면 군대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영자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태건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탁병철 상사님도 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영자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 말에 태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윤정과 서진도 희망적인 반응에 기뻤습니다. 언니 천천히 결정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윤정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7년 만의 재회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부대 위탁식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건이 어머니의 결정을 윤정에게 알리자 윤정은 기뻐하며 입찰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서진과 태건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자의 가게에서 메뉴 개발을 돕고 입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메뉴는 어떨까요? 부대찌개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 메뉴판을 보며 제안했습니다. 태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머니가 부대찌개도 정말 잘 끓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아이가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병철 씨가 생각이 나네. 영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태건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산점이면 입찰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태건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탁병철이 순직군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맛이 가장 중요하겠지. 열심히 준비해야 해. 영자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입찰 당일 영자는 긴장한 채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이 직접 나와서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떨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윤정이 영자를 격려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영자는 자신이 준비한 샘플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부대찌개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자의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같은 정성이 느껴져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자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산점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음식의 맛과 정성이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 합격하셨어요. 태건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된 거야? 네, 확실해요. 축하드려요. 서진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식당 오픈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직접 식당 공간을 정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테이블과 의자 배치까지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영자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이런 일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윤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과 태건은 식당 한쪽 벽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탁병철의 사진을 걸고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거예요. 태건이 아버지 사진을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도 써넣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기리며라는 문구였습니다. 드디어 식당 오픈 날이 되었습니다. 영잔의 부대식당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부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김밥 10줄이요. 라면 3개 추가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바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윤정도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첫날부터 대박이네요. 정말 꿈만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줄 줄 몰랐어. 영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영자의 음식을 먹어보고 극찬했습니다. 이게 진짜 집밥 맛이네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아요. 영자는 그런 반응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이 영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마치 태건의 친구들을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영업을 마친 영자는 탁병철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시작했어. 당신이 지켜주던 군인들을 내가 이제 음식으로 돌봐줄게. 영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과 태건은 정리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서진이 태건에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도요. 덕분에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세요. 태건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7년 전 어린 시절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탁병철도 하늘에서 가족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영자의 영잔의 부대 식당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긴 줄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친아들처럼 돌보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김밥 20줄 주세요. 라면에 계란 추가로 5개요. 주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영자는 즐거워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영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최윤정은 정기적으로 식당을 찾아와 영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의 깊은 우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정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병철 씨도 좋아할 거야. 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탁병철의 추모 공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원들도 가끔 그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하곤 했습니다. 서진과 태건의 관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둘은 이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 정리를 마친 후 서진과 태건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부소대장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덕분이에요. 소대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태건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7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계속 도움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소대장님을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제가 도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탁병철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정과 서진은 영자와 태건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일 당날 부대원들이 모여서 탁병철을 추모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간단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탁병철 상사님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윤정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정신과 동료애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영자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이렇게 우리 남편을 기억해줘서. 영자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태건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도 이제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건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대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실래요? 서진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그럼 저도 서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정과 영자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네. 영자가 윤정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17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네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남편과 탁병철에게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리고 탁병철 상사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서진이도 잘 자랐고 태건이도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7년 동안 각자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윤정의 말에 답하듯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과 태건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자의 식당은 계속 번창했고 부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윤정과 영자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17년 전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두 가족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